1929년 10월 24일 오전 11시 뉴욕 월스트리트. 한 남자는 손이 떨려서 전화기를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증권사 직원이 전화기 너머로 외쳤습니다. 선생님, 지금 당장 추가 증거금을 내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보유 주식을 전부 처분합니다. 그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15달러였던 그의 주식 포트폴리오가 지금 5만 달러도 안 된다는 겁니다. 평생 모은 돈,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 심지어 장인에게 빌린 돈까지 모두 주식에 넣었는데 단 하루 만에 3분의 2가 증발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만의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미국 전역에서 수백만 명이 똑같은 악몽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현대 세계 사상 최악의 경제 재앙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희망찬 나라였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었을까요? 평범한 시민들이 평생 모은 재산을 모두 잃고 거리에서 빵 한 조각을 얻기 위해 줄을 선 그 참담했던 시절의 이야기를 오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시계를 10년 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의 포연이 거치면서 승전국 미국의 젊은이들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전장에서 살아남은 기쁨과 함께 새로운 시대에 대한 희망이 온 나라를 감쌌는데, 전쟁 기간 동안 공장에서 일했던 여성들과 함께 남성 노동자들이 합류하면서 미국 경제는 전례 없는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이때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황금빛 1920년대라고 불리는 화려한 시기였습니다.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는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헨리 포드라는 기업가가 모델 T라는 자동차로 완전히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었는데, 그가 도입한 이동식 조립 공정은 혁신적이었습니다. 자동차 한 대 가격이 1910년 780달러에서 1924년에는 290달러로 뚝 떨어졌는데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내려간 셈이죠. 1927년에 이르러서는 무려 1,500만 번째 모델 T가 공장 문을 나섰을 정도였습니다. 다른 기업들도 포드의 성공 방식을 따라했는데 라디오, 세탁기, 진공청소기 같은 새로운 가전제품들이 대량 생산 체제를 통해 저렴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라디오 방송을 통한 광고도 본격화되면서 소비 문화가 꽃을 피웠는데, 모든 사람들이 최신 제품, 가장 좋은 물건을 갖고 싶어 했거든요. 은행들은 이런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대출 조건을 대폭 완화했는데, 돈이 당장 없어도 신용만으로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야말로 파티의 시대였습니다. 재즈 음악이 울려 퍼지고 자유로운 분위기가 전국을 휩쓸었는데, 1920년부터 금주법이 시행됐지만 젊은 세대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파티가 열렸고 도덕적 기준은 더욱 느슨해졌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월스트리트는 사람들의 꿈이 모이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1921년부터 1929년까지 약 8년간 미국 주식시장은 무려 6배나 성장했는데, 전후 경제 호황과 쉬운 대출, 새로운 소비재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가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주식 투자로 엄청난 수익을 올렸다는 이야기들이 퍼지면서 일반인들도 너도 나도 증권시장에 뛰어들기 시작했는데, 주가가 계속 오르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사람들은 저축은 물론이고 아예 대출을 받아서까지 주식에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신발을 닦아주는 소년이 주식 투자 조언을 해주는 시대가 되었는데, 택시 운전사부터 청소부까지 모든 사람이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주식 매수를 위한 증거금 거래도 활성화되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식 가격이 더 이상 기업의 실제 가치와는 상관없이 비이성적인 수준까지 치솟았다는 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주가는 절대 떨어질 수 없다고 믿고 있었는데, 이미 경고 신호가 나타나고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1920년대 중반부터 경제 성장률과 제품 수요가 현저히 둔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은 아직 전쟁의 상처에서 회복되지 못해 새로운 소비재를 구매할 여력이 부족했고, 세계 무역도 정체 상태였는데 사람들의 낙관주의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극도의 탐욕과 비현실적인 기대감이 사회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증거금 거래라는 위험한 투자 방식이 본격적으로 유행했는데 주식 가격의 10%에서 40%만 지불하고 주식을 사는 방식이었습니다. 가격이 오르면 팔아서 대출을 갚고 차익을 남기는 구조였는데 가격이 내리면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1929년에 이르러서는 미국 전체 소비자 부채의 40%가 주식 매수 자금으로 사용될 정도였습니다. 바로 그해 허버트 후버가 새로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는 취임식에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오늘 우리 미국은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나라보다 빈곤 퇴치의 완전한 승리에 가까워졌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가정들이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가고 있다는 그의 발언은 당시 분위기를 잘 보여주는데, 많은 이들에게 급등하는 주식시장은 건전하고 번영하는 경제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재앙은 이미 코앞까지 다가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1929년 10월 24일, 훗날 암흑의 목요일로 기억되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대량 매도 사태가 벌어지면서 1,290만 주가 거래되는 기록적인 상황이 발생했고, 전체 시장이 11% 급락했는데, 이것이 대공황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 화요일에는 더욱 참혹한 일이 벌어졌는데, 시장이 12% 폭락하면서 1,640만 주가 매도되려는 사상 최악의 사태가 일어난 겁니다. 불과 2주 만에 주식들이 가치의 3분의 1을 잃어버렸는데, 투자를 위해 빚을 낸 사람들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고, 수많은 이들이 평생에 걸쳐 모은 전 재산을 한순간에 잃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공포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주식시장 폭락이 대공황을 일으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는 완전한 진실이 아닙니다. 주식 폭락은 단지 방아쇠 역할을 했을 뿐이었는데, 진짜 원인은 수많은 은행들이 너무 많은 위험한 대출을 해주고 과도한 투기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미국의 은행 대부분은 소규모 독립은행이었는데 주식 투자 목적으로 고객들에게 막대한 자금을 빌려줬던 겁니다. 주식시장이 무너지자 이 은행들도 하루아침에 문을 닫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예금자 보호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은행이 망하면 고객들의 돈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이는 일반 서민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퍼지자 은행들이 연쇄적으로 파산한다는 공포가 사람들을 사로잡았습니다. 멀쩡한 은행에서도 예금을 빼기 시작한 건데, 이로 인해 건전했던 은행들마저 뱅크런이라는 예금 인출 사태에 휘말렸습니다. 모든 고객이 동시에 돈을 찾아가려 하니 은행 입장에서는 감당할 수 없었는데, 뉴욕에서는 한 은행이 고객의 주식 매도를 거부했다는 거짓 소문 하나 때문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2,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은행으로 몰려들어 하루 만에 300만 달러가 인출됐는데, 공포심이 전염병처럼 번져나갔고, 더 큰 뱅크런을 우려한 미국 은행은 결국 문을 닫고 주정부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단기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고 영구 폐쇄되고 말았는데, 이 사건으로만 대공황 기간 중 손실된 총 5억 5천만 달 예금의 3분의 1이 날아갔습니다. 은행업계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상황은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살아남은 은행들도 유동성 확보를 위해 대출을 회수하고 자산을 처분하기 시작했는데, 이 시기에 미국 은행의 3분의 1이 결국 파산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맡기기를 거부하면서 미국의 통화 공급량이 크게 줄어들었는데, 1929년부터 1933년 사이 통화 공급량이 31%나 감소했습니다. 디플레이션이 경제에 미친 파괴적 영향은 상상을 초월했는데, 화폐 가치가 높아지면 소비자들은 지출을 미루게 되고 투자는 위축되며 빚을 진 사람들의 부담은 더욱 커집니다. 결국 임금과 소득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악순환에 빠진 겁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연방준비제도가 이런 통화 공급 감소와 은행 파산을 그냥 방치했다는 점인데, 나중에 대공황을 불필요하게 악화시켰다는 비판을 받는 중대한 실책이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허버트 후버 대통령은 해결책을 전혀 찾지 못했습니다. 대공황이 장기화된 책임이 주로 그에게 돌아가는 이유이기도 한데,
초기 주식시장 폭락 이후 고립주의와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여론이 거세졌습니다. 1930년 그는 스무트 홀리 관세법을 통과시켜 외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약 20% 올렸는데 미국 농민과 산업을 외국 경쟁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완전히 잘못된 판단이었는데 그러자 25개국이 즉각 보복에 나서서 미국 상품에도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 때문에 세계 무역이 더욱 위축되어 1929년부터 1934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66%나 감소했는데 당시 세계 무역이 미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았지만 이런 정책들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것은 분명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보호무역 정책을 펼치면서 세계 경제는 더욱 침체되었습니다. 결국 대공황은 전체적으로 10년 이상 지속되면서 현대 세계 사상 최악의 경제 침체로 기록되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1920년 최고점에서 90%나 폭락했고 수많은 기업들이 대거 문을 닫으면서 실업자가 급증했는데 900만 개의 저축 계좌가 사라졌고 9,000개가 넘는 미국 은행이 파산했습니다. 산업 활동이 멈췄고 미국의 실업률은 역사상 최고치인 24.9%까지 치솟았는데 4명 중 1명이 일자리를 잃은 상황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 중부 지역에서는 극심한 먼지 폭풍이 발생했는데 가뭄과 강풍이 몰아치면서 더스트볼이라고 불리는 지역의 수많은 농장들이 황폐화됐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악의 인위적 생태 재앙으로 기록되는 사건인데 미국 농업이 타격을 받고 당시 미국인의 3분의 1이 여전히 농업에 종사하고 있던 상황에서 이는 엄청난 후폭풍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수많은 농민들이 토지를 잃고 도시로 이주하거나 캘리포니아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도시에서는 노숙자들과 빵을 얻기 위한 긴 줄들이 일상적인 풍경이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이 3,400만 명에 달했는데 판자촌들이 전국 곳곳에 생겨났고 사람들은 이를 불명예스러운 대통령의 이름을 따서 후보빌이라고 불렀습니다. 실업급여나 사회보장제도가 없던 시절이라 사람들의 고통은 더욱 컸는데 자선단체와 교회에서 운영하는 무료 급식소가 유일한 생명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늘어나는 빈민들을 감당할 수 없었는데 중산층 가정들도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어제까지 안락한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오늘은 거리에서 구걸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존심을 버리고 생존을 위해 무엇이든 해야 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교육받은 전문직 종사자들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의사, 변호사, 엔지니어들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단순 노동이나 행상을 하며 생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당시 미국 사회의 계층 구조가 완전히 뒤바뀐 셈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1932년 미국은 프랭클린 루즈벨트를 새로운 대통령으로 선출했습니다. 그는 국가를 대공황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과감한 변혁과 조치들을 약속했는데 뉴딜 정책을 통해 정부가 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저임금제, 초과근무수당, 실업보험,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여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는데 주요 은행 개혁의 일환으로 연방예금보험을 만들어 뱅크런을 예방했고 상장 기업들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증권거래위원회도 신설했습니다. 대규모 공공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했는데 테네시강 유역개발공사, 민간보전단, 공공사업진흥청 등을 설립해서 수백만 명의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통해 미국의 사회 기반 시설도 크게 개선되었는데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은 은행업계를 안정화시키고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다른 나라들도 대공황을 겪고 있어서 미국 경제가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극단주의 정부들이 등장했고 독일에서는 나치당이 집권하게 됩니다. 경제적 혼란이 정치적 극단주의를 불러온 대표적 사례였는데 몇 년 후인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대공황은 사실상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될 때까지 끝나지 않았는데
그때서야 실업률이 10% 밑으로 떨어졌고 미국은 전쟁 지원을 위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전쟁 물자 생산을 위해 공장들이 다시 가동되고 수백만 명이 군대에 징집되면서 실업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전쟁이 대공황을 완전히 끝낸 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비극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경제학자들은 지금도 이 시기에 대해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 개입의 정도와 뉴딜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케인즈주의 경제학파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는 반면 자유시장 경제학파는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대공황에서 얻은 교훈들 중 많은 부분이 현재에도 여전히 적용되고 있는데 소비자 지출과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소폭의 안정적 인플레이션 필요성이 그 중 하나입니다. 디플레이션의 위험성을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이죠. 경기 침체 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 지출의 역할 확대도 중요한 교훈인데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각국 정부는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펼쳤고 최근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비슷한 정책들이 시행되었습니다.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도 핵심적인 과제가 되었는데 예금보험 제도, 은행 건전성 규제, 투명한 회계 기준 등이 모두 대공황의 교훈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과도한 레버리지와 투기를 방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국제무역에서 보호무역주의의 위험성도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한 나라가 관세를 올리면 다른 나라들도 보복 관세를 부과해서 결국 모든 나라가 피해를 보게 된다는 교훈인데 이는 오늘날 자유무역협정의 이론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과거로부터 배우면 현재의 경제 시스템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들을 미리 파악할 수 있는데 경제 버블이 형성될 때의 신호들, 과도한 부채의 위험성, 금융 시스템의 취약점 등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주식 가격이 절대 떨어질 리 없다고 맹신한 탐욕이 수많은 은행의 부실 대출로 이어졌는데 모든 거품이 그렇듯이 과도하게 부풀려진 시장은 언제나 고통스러운 붕괴라는 동일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법입니다. 대공황은 단순한 경제 위기가 아니라 인간의 탐욕과 무지가 만들어낸 비극이었는데 그 속에서도 인간의 회복력과 지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교훈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이유입니다.